네, 자, 오늘은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4대 빅 이벤트가 동시에 열리는 날입니다. 이 4대 빅 이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증시의 흐름이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4대 빅 이벤트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이 4대 빅 이벤트를 기다리는 장세의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자세한 시장 흐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네. 보통 큰 일정이 있으면 그 이전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새로운 흐름이 모색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은 이렇게 뉴욕 증시가 커다란 그 획을 걷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2, 4분기에 그 경제 성장률과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발표될 때 많은 그 분들이 이제 거품 논쟁, 그리고 7월 위기설, 서머 랠리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은 7월 위기설은 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증시 모습에서 아시겠지만 위기설이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에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서머 랠리가 있었다 하는, 그래서 이후의 흐름에 있어서는 미국 시간으로 오늘 그 이렇게 진행되는 3대 이벤트, 또 굳이 제가 금통위까지 이렇게 관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한국의 네. 이렇게 그 금통위 결과 해서 4대 이벤트의 이런 큰 거에 따라서 향후 증시 모습이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뉴욕 증시 이렇게 모습 보면 오늘은 사실 그 획기적인 미국의 GDP의 그 71%, 총수 행복도에서 72%를 그걸 기여하는 민간 소비와 관련해서 내구재 수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월가 이상이 5%인데 2배 이상이 11.1%, 2%.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부각됐고요. 나스닥은 거품 논쟁이 심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습니다. 네. 버핏 지수, 12개월 예상되는 뭐 순이익 대비해서 예. 주가 비율 뭐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젊은 로빈후드들이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해서 빵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금값도 올랐는데요. 금값이 우리 이제 자막에서는 아마 사실 그 경기 불안, 그다음에 부양책 기대 이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는 그렇지는 않고 내구재 수주가 월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웃도니까 청소 항목격 기도에 대해서 7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오늘 많이 거론됐던 것이 물가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물가 문제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경향에서 금값이 올라간 거 아니라 물가에 대한 논의가 되면서 인플레 해칭 기능으로 사실 금이 가장 좋은 그 이렇게 투자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그 국제 금값이 올랐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내구재 수주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제가 현지 분위기를 이렇게 아침 새벽 1시서부터 이렇게 읽었으니까 네. 그 내용을 좀 교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코로나 사태에서 월가에서 가장 그 한국의 게임 체인지를 인식했던 코로나 확진자 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7월 위기설 빅 이벤트의 하나의 획을 걷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월가 코로나 사태 6개월 이후에 새로운 신풍 속도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새로운 것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머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통 투자에 그러다 표시하지만 옛날 세대다. 옛날 세대를 그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X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그런 X세대가 아니죠. 저처럼 이거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게 월가에서는 투자의 꼰대로 이렇게 네.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예. 그래서 이 투자의 꼰대들이 지금의 시대적 환경을 잘 못 읽고 가 있다. 버핏이 항공주를 집중 투자해서 실패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실패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의 그 투자 꼰대라 하는 투자 그루들 아무리 기존에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는 도저히 과거의 투자 평가 자료들을 보면 지금의 테슬라 주가라든가 하는 거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X세대들은 투자의 꼰대를 비치면서 주가의 거품 논쟁에 아주 치중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사실 주식에서 미국판 동학개미라는 소위 젊은 로빈후드들, 네. 이게 이제 세대상으로 보면 마케팅 용어로서 YZ세대가 되겠죠. 아마 이 경우에도 YZ세대에 해당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YZ세대들은 이 투자 꼰대들 X들의 주가 거품 논쟁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은
주식 거래보다는 투자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투자의 금액을 어느 정도 갖춰서 이제는 주식뿐만 아니라 뉴욕의 도심이 아니라 재택근무하니까 네. 뉴욕 외곽 지역에 주택까지도 이게 투자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김현미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들 그렇군요. 왜 30대 우리나라의 투자들이 영끝이라 그러죠. 그 네. 영끌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가 하는 네. 이런 글로벌 추세의 흐름들을 좀 잘 읽어서 한국 부동산 정책을 임할 것을 이렇게 꼭 좀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그 젊은 이런 세대들이 주식을 돈 벌어서 지금은 주식도 더 사고 네.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제는 투자 금액이 큰 도시 외곽 지역 이런 지역의 주택에 투자해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도 국제면에 한국은 부동산 잡기에 나서지만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장에 맡겨놓고 그런 상태에서 자, 한국은 지금 집값모지만 미국이라든가 전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주택 가격이 이 상업용 건물이 아닙니다.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하는 이런 쪽의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효과를 보려면 세계적 추세 플레이어들의 모습도 굉장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애쓰시는 김현미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글로벌 추세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한국 패스트트랙 사원에서 과거의 관념에 젖어서 과거 몇 년 전에 정책했던 거 실패해서 그걸 화풀이성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꼰대 소리가 듣죠. 미국처럼. 그래서 아무리 워렌 버핏이 과거에 훌륭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X세대, 이제는 니네들 시대가 같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같지 않았냐. 투자의 그룹 세대가 같지 않았느냐. 워렌 버핏이라든가. 그래서 지금의 그 젊은 세대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지금의 경제라든가 시장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이 측면에서 이 논쟁은 아마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와 함께 또 우리나라 잠시 후에는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금리 결정보다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또 하향 조정할 것인가 이게 더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금리는 뭐 대부분 다 이 채권의 전문가를 틀에 대해서 네. 섀도우 그 캐비넷이다 하는 예비 금통위로 구성되어 있는 네. 이런 채권 전문가들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금통위 결과보다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예. 이 측면이 이주열 그 하는 총재께서도 국회에 이렇게 한국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는 이렇게 뜻을 비췄기 때문에 사실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더 관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각이 좀 양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외국의 그 예측 기관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민간 예측 기관들은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낮추고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디프레이어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되고 어제 무디스타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5% 기존 전망에서 마이너스 0.8% 그렇죠. 낮춰 잡았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 그 대내외 예측 기관 우리나라 예측 기관 중에서도 민간 예측 기관은 우리 경제 성장률 좀 어둡게 본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정부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 빼고 정부 측에서 보면 여전히 낙관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이 OECD 전망에 대해서 전망의 이렇게 방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말이 많았던 OECD 전망 관련해서 올해 성장률은 37개 회원국 중에 1위다. 네. 내년도의 성장률은 34이다. 그러면 내년도의 성장률을 34인데 지금이 9월입니다. 전망이 9월입니다. 그 시점이. 그러면 나는 사실 전망이라는 의미에서 이미 9개월 지나간 올해 성장률 이렇게 그 성장률의 1위를 내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9월 시점에서 내년도가 이렇게 전망이라고 본다면 전망치로 본다면 내년도에 34위를 말씀드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후자를 얘기합니다. 후자를. 전망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9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는 현 그 정부가 이런 그러한 그 전망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국민들한테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해서 이 1위 성장률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곤혹에 빠져 있죠. 네. 왜냐하면 대부분 그 1위 성장률을 아주 공추하고 놓고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고민에 중간지대에 놓이는 것이 한국은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제 목소리를 이렇게 부쩍 이렇게 내고 있는 이주열 총재께서는 우리 성장률을 사실 이렇게 큰 폭으로 낮추겠다 하는 입장이 이미 시청자 여러분에 비춰졌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오늘 금통위에 이주열 총재께서 한국은행의 이렇게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춘다. 요건 이주열 총재가 말씀하셨지만 한국은행의 매크로 팀에서 전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자 이렇게 앞으로 성장률이 낮춰진다면 금통위에서 금융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네. 하는 것이 오늘 금통위에서 그렇죠. 사실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문제가 결정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짚어주신 것처럼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할 경우에 금통위에서도 금융 완화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네, 성장률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네. 예상하면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 결과에서 보면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이번 금통위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희석시키는 상황, 금리가 동결된다. 금리가 동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이렇게 통화 정책에 보면 크게 보면 금리 기준금리 정책, 기준금리를 왔다 갔다 변경시켜서 그리고 유동성 공급 정책 두 가지는 나오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범위에 따라서는 일반적 보편적 정책과 그다음에 이경원 앵커가 문제가 된다면 거기만 이렇게 치유해주는 질적 선별적 대책으로 나누겠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기준금리 정책은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제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리퀴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총수의 일라스틱, 총수, 수요라든가 소비라든가 투자, 총수의 하는 일라스틱, 소위 케인스의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에서 금리를 낮더라도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무슨 높자 남자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내가 금리가 대출 받아야 3%인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10%면 아이고 그냥 경제 효율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금리보다도 더 높게 한다면 빌리는 거죠. 네. 빌리는 거죠. 그런 각도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금리에 대해서 너무 예. 낮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금리가 높은 어느 정도 프라이스 메커니즘은 금리에 대해서 민감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낮춰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 공급 정책에 되지 않느냐. 그러면 유동성 공급 정책은 시중에 돈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푸는 잔에서 요즘 들어서 시청자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행정부와 한국은행이 나눌 때 한국은행 독립성 지키기 굉장히 노력합니다는 사실 지금 대통령이와 지금의 국회의원 집권 여당 이렇게 주도권을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뭐냐 이렇게 내지는 청와대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작용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모르겠습니까? 경기를 부양한다, 뉴딜 정책에 이어서 코로나 2차 지원금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는 그래서 쓸 게 많거든요. 쓸 게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이겨낸 거 우리나라의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만 지금 또 여윳돈이 있으면 적자 국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글쎄요. 글쎄요. 네. 이 정답일 겁니다. 네. 아주 나름대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는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채권 네.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서 더 올라가야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각국적이나 국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디폴트 우려도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캐피탈 게인 측면에서 이미 금리가 낮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높다. 추가적으로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적다. 두 번째는 지금 국가 채무 논쟁이 있는 상태에서 또 적자 국채를 발행해? 그러면 재정 적자 심해져 국가 채무 논쟁에 내 돈인데 거기 투자에 못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에 있어서는 자 적자 국채를 발행할 때 누가? 기획재정부가. 그러면 이경원 앵커처럼 경제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투자를 이렇게 주저한다. 그러면 강제 인수시키는 방법이죠. 중앙은행이 예. 발권력 동안에서 반드 마니티 이주 방식이라 해서 네. 중앙은행이 사주는 방식이죠. 이거는 아마 추진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유동성 공급 정책에서 선별 질적 정책을 가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급한 양적 완화 정책을 할 때 정부의 현 정부의 지원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채권을 어떤 쪽을 매입할 것이냐 하는 이런 쪽의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증시에서 차별화 종목별 장세를 보일 때는 어디가
사실 지원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차별의 양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는 사실 기준금리는 동결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유동성 공급 정책에서 이러한 모습에 어느 쪽으로 지원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 사실 주식시장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금통위 결과가 나온 이후에 또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는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내구 재수주가 관심이 됐던 것은 바로 네. 그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의 그 증시가 펀더멘탈 장세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미국의 그 기업들의 2분기 실적들이 주요 기업들 마무리됐죠. 한 71%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는 낮았지만 실적치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주가를 저렇게 끌어올렸다. 특히 나스닥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했던 것이 이렇게 나스닥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이크로 데이터의 측면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매크로 데이터는 성장률 이런 측면이 그렇죠. 관심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측 시기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9월서부터는 내년도의 예측 시기 올해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예측 시기가 오니까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예측이 가는 상태에서 오늘 그 2분기에 미국의 그 성장률 두 번째 발표는 잠정치가 발표되죠. 근데 선행지표 그거보다 빨리 발표되는 내구재수주가 사실 오늘 그 예상치보다 2배 정도 높았으니까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불식되면서 예.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인플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플레 해칭이는 국제 금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상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속보치가 마이너스 32.9%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잠정치는 이거보다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마이너스 30% 내외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월가에서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30% 밑으로 마이너스 20%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기 논쟁도 있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그루, 소위 X세대, 꼰대 세대라 하는 사람들이 종전의 주가 평가 지표인 펄이든가 PBR 가지고 그 월해법표 지수 가지고 이 월해법표 지수 옛날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주가 나는 게 GDP니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데에서 이렇게 주가 거품 논쟁과 함께 경기 논쟁도 있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는 루비니 교수 I자형, 그 다음에 베넌키 V자형, 트럼프 대통령 로켓 반등형. 근데 양극단은 없어지고 지금은 우리가 말씀드린 W자형, 네. 그 다음에 U자형 시각, 이런 시각을 이렇게 하는데 패드는 그 중간 지대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루비니 교수가 CNBC에 출연했습니다. 저도 그 아주 이렇게 봤는데요. 저 양반이 저거 뭐 어떻게 얘기할까? 왜냐하면 3월 초에 수직 절벽형 대공황보다 더 어렵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사실 굉장히 이렇게 I자형 수직 절벽형에서 네. 지금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 대목에서는 경제학자의 오류다 이렇게 보는데요. 현실이 복잡하다. Nobody knows. 현실이 복잡하다. 어썸프션을 설정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현실에 대해서 복잡하니까 어썸프션을 설정하거든요. 가설을 내지는 가정을 설정하거든요.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사실 경기 예측을 하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잘못돼 있다. 그것도 예측이 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루비니 교수는 6개월 전에 마이너스 수직 절벽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지금은 가정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서 또 나는 CNBC에 또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받아들이는 기업원의 입장은 가정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경기가 수직 절벽형이든 올라가든 다 그걸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루비니 교수가 사실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경제학자들은 참 편하다.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많습니다는 참 경제학자 편하다. 내가 잘못됐으면 가정을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기업은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는 뭐 거기까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는 우리를 포함해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보면 뭐 대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학생들 하는 훌륭하신 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떨어진다 하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대비해서 본인은 얘기하지만 네. 기업이라든가 투자자는 다 그걸 대비해야 되거든요.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루비니 교수가
오랜만에 방송 출연한 거 가지고 이렇게 네. 뒷얘기가 우리나라도 많이 적용을 해두니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을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많은 네.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미국 경제 2분기 GDP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잭슨홀 미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원래 잭슨홀 미팅은 관심이 되는 게 여름 휴가철 이후 네.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 이제 피스칼 이어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회계연도에 아무래도 재정 정책의 피스칼 이어와 통화 정책과는 같이 맞물리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 이후 또 새로운 회계연도 우리로 보면 새로운 년,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되는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그쵸. 때문에 네. 잭슨홀 미팅이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렇게 보면 올해 그 일단 주제부터 좀 잘못됐다. 아, 네. 지금 당장 급해지고 있는데 이게 논쟁이고 나오고 있는데 당장 급해서 FOMC 멤버들도 지금 향후의 물가 문제라든가 경기 문제라든가 서로 엇갈리는데 제 주제가 향후 10년 통화 정책 그렇군요. 방향. 이것도 네. 뭐냐? 시청자 여러분한테 상당. 자, 이게 또 이거 뭐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들 대부분 경제학자들인데요. 경제학자들이 이런 쪽에 좀 지금 당장 급했는데 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는 쪽에 또 이제 그러게요. 회적거리가 네. 된다 이렇게 되었고요. 당장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화상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회의가 관심이 되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 하시겠지만 잭슨홀 미팅에선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하죠. 7월 의사록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했죠. 디스인플레 문제, 그다음에 수익률 곡선 통제 방식 문제. 그래서 전부 물가와 관련돼 있습니다. 물가와 관련돼 있는데 파월 의장이 사실 평균 요새 FOMC 멤버들 사이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평균 물가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이게 네. 이제 향후 통화 정책 관련해서 또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의 FOMC 멤버들 사이에 가부가 모순 해너에서 가부가 됐으면 캐스턴 보트를 쥐고 있는 게 이렇게 파월 의장이다. 근데 파월 의장의 얘기가 마치 미국의 통화 정책의 결정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OMC 멤버들 간에 대체로 정의원은 12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짝수로 구성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로 6명, 지금은 이제 다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6명 간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캐스턴 보트만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물입장이 전부 물론 증시 입장에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코로나 경제와 또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과 이기 앵커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의 통화 정책 기조는 올해 그 3월 초의 기조다. 그래서 3월 초에 nobody knows 코로나 사태 터져가지고 맞아요. 네. 이래가지고 허들쩍 놓고 페드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모든 것을 지원하니까 기준금리 제로. 그다음에 정급 본드까지 매입해서 사실 돈을 공급할 때 입장이죠. 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났으면 경제라든가 주식 상황에서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주가는 거품 논쟁이 있고 네. 또 물가도 돈이 많이 풀려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는 기대 인플레이션.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으니까 언젠가는 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태고. 근데 경기는 아직까지는 성장률을 그렇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합니다. 마이너스 30%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봄이죠.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3월 초에 전적으로 모든 지원해 주겠다는 방식을 페드라든가 FOMC 멤버들이 가져가느냐. 그건 잘못된 거죠. 네. 6개월이 지났으니까. 고민해야죠. 지금의 상황. 자, 한편으로는 거품 잡아야죠. 기대 인플레이션 낮춰야죠. 근데 거품 잡고 기대 인플레이션 낮추면 긴축되는 거죠. 긴축되는 거죠. 네. 근데 경제 성장률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자, 기대 인플레이션 낮추고 거품 잡기 위해서 긴축으로 가면 경제 성장이 더 거꾸러지죠. 고민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지금의 고민이죠. 그게 디스인플레이션과 수익률 곡선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금융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느냐 3월 초. 그건 잘못된 전문가 분석이죠. 6개월 동안 그만이 퍼가지고 주가라든가 거품 논쟁인데 어떻게 3월 초에 이렇게 3월 초에 통화 정책이라는 건 지금 추진하면 향후 9개월 후에 예상되는 모습 가지고 프리엠프티브 통화해서 지금 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월가에서도 금융 완화 기조, 금융 완화 기조를 3월 초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전통적으로 물가를 잡아야 되느냐, 물가를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자 고용 창출과 어떤 맨데이트에서 경제 성장을 끌어야 고용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우선순위를 되는지가 고민이죠. 그러면 전통적인 물가를 우선한다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자 어떠냐? 유동성 공급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 쪽으로 FOMC 멤버들이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자 물가가 일시적으로 목표선 2%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평균 물가제 도입한다. 그러면 한 달에 2%, 3% 이렇게 해서 물가 하더라도 자 평균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분기당 발표하니까 분기당 월별 지표에 해당되는 것을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 목표선 밑으로만 내려주면 되거든요. 이게 평균 물가제거든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평균 물가제 도입해서 자 최소한 경제 성장률이 하는 분기 성장률의 월별 지표 평균치가 밑으로 떨어지면 되겠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 경제 성장률, 고용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하면 지금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높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금융 완화 기조를 가져가겠다 하는 입장이 결론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페드는 뭐냐?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인데 그러면 지금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 불안할 때 이거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보면 긴축으로 가는 거고 입장이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자 FOMC 멤버들 사이에 매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팽팽히 하고 있으니까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파월 의장이 여름휴 가철 이후에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잭슨 홀 미팅에서 나서지 않습니까? 입장 기자 캐스트 보드를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잭슨 홀 미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파월 의장의 입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법률가니까요. 항상 이렇게 중립기 기조가 있을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뭐냐? 지금 대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대선 맞물리면 국민들은 실업 문제에 더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물가제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느냐? 전향적 입장을 보면 주식 거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물가가 올라가는 일정 부분은 허용하겠다. 금융 완화 기조가 되겠다. 다우지수 올라가, 나스닥 지수 올라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잭슨 홀 미팅 직전에 이렇게 사실 그 미국의 증시 모습에서는 파월 의장의 입김에 대해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해석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잭슨 홀 미팅도 또 꼭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공화당 전당대회 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그죠? 급하긴 급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제 다음 달부터 TV 1차, 2차, 3차 토론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돼서 11월 3일을 맞는데요. 전당대회가 사실상 미국의 그 대선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에 TV 토론은 그렇게 슈거 하이 이펙트가 많이 사라진 입장에서 보면 이게 TV 토론에서 전세를 역전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당대회 결과 이렇게 되는데요. 전략의 실패다. 급한 사람은 전략에 실패하는 겁니다. 뭐든지 사전 준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온라인에 아주 친했고 그다음에 사실 기존의 꼰대에서 기존의 대중연설에 집착했던 이런 트럼프 입장에서 공화당에서는 사실 그 대중연설을 고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의 추세에 맞지 않는 마스크도 안 쓴 상태에서 코로나가 번진다고 국가 책임인데 거기에 대중연설을 하느냐 잘못됐지 않았느냐. 미국 국민들의 시각이 아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바이든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위복을 세 개를 받는데요. 더 불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제 전당대 직전에는 코로나 혈당제, 그러니까 전문적인 치료기관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전격 승인했죠. 그리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해치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국의 백악관이라든가 미국의 경제 강요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라든가 비서실장이 트럼프를 옹호하는 정치화. 이게 트럼프입니다. 미국의 법도 위반해가지고 급하니까 이렇게 동원하는 게 이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날 마지막 무렵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사실 조기에 발표하는 이런 쪽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미국에 이렇게 증시에서 그 얘기가 계속해서 미국의 다우존스가 올라갔던 배경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시청자분이
이번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에 미국의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정당대회가 끝나면 TV 토론회도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와 함께 대선 시나리오도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한국경제TV에서 한 3, 4일 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 정 PD님 그 시나리오 4개를 좀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 것은 여기 한 3, 4일 전에 나왔던 시나리오, 한국경제TV에 나왔던 시나리오가 대전당대회 끝날 무렵에 지금 미국의 그 폴리네코라든가 전당대회 끝나고 많은 사람이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나오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어느 쪽에 가당이 높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유리할 것인가 한번 마지막 방송에서 결론을 내리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의 방식입니다. 트럼프 연임, 네. 그다음에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의 체제가 유지된다. 정치 입장에서는 플랫하게 움직이겠죠. 두 번째는 트럼프 연임, 상원은 민주당. 요건 트럼프가 집권 2기를 맞았을 때 가장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네. 중요 외교라든가 대통령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국민의 예상과 관련된 것은 하원이고 위상과 관련된 자기 폼을 이게 집권 미국은 연임하고 3선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냐 2선 때는 좀 자기 이미지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결정은 이렇게 결정은 상원이 민주당이 된다면 이건 가장 싫어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든 당선, 상원은 지금의 방식대로 공화당. 요거는 바이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의 부정적 문제를 자 공화당이 희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치 입장에서 가장 선호한다. 그다음에 마지막 시나리오가 뭐냐면 바이든 당선, 그다음에 상원도 민주당. 요건 이제 사실 민주당이 독재 체제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정치 입장도 싫어한다. 근데 지금은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보면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당선, 그다음에 지금의 상원은 사실 그 공화당에서 서로가 견제 속에 가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트럼프가 아주 이렇게 했던 WTO 문제, WHO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수 체제로 이렇게 돼서 예측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미국의 공화당의 친기업, 친증시 이런 것을 좀 상원이 희석시켜 나가는 이런 쪽의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에 복귀하느냐, 다시 입에 복귀하느냐, 러데 마스크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것은 국내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다시 법률에 의해서 예측하게 복귀하느냐, 아니면 트럼프의 저 믿지 못하는 말에 의해서 다시 한번 미국 국민들의 스트레스 받느냐 하는 이 측면이 아마 대선 결과에서 아마 향후의 TV 토론이든가 이런 측면의 핵심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상 지금 입장에서는 불확실할수록 규정, 규칙 이런 게 의존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지금의 이런 그 논쟁이 된다는 것은 미국의 대선에서 상당 부분 바이든으로 기울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예상이 나온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이 4가지 빅 이벤트가 동시에 열리는 날인데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영향을 분석해보고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